휠라홀딩스 2023년 1분기 실적을 연결 실적입니다. 분석 및 예측하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3% 증가한 반면에 영업이익은 1.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25나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서 잘 나가는데 휠라는 뜨고 FNF는 지는 이유. 조선비즈 김은영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휠라는 중국에서 현지 1위 스포츠 의류 제조기업인 안타스포츠와 손잡고 합작 범위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다. 안타스포츠가 85%, 한국법인인 휠라코리아가 15% 지분을 갖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디자인 수수료를 수취한다. 그래서 국내 이익의 70% 이상이 중국 수수료 수익으로 나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판매에서는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 뭐 그런 등등이 또 궁금해지네요. FNF 역시 중국에서 빠르게 외형을 확대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현지 대형 유통사인 중화그룹과 제휴를 맺고 백화점과 쇼핑몰 등의 MLB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2분기 중국 매출은 기대치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휠라홀딩스가 7월 5일날 38,150원에 주가가 형성됐는데 FNF는 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분석을 안 해볼 수가 없어서 휠라홀딩스 연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매출이 1조 1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4% 상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은 재고도 증가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죠. 매출원가가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총이 5.1%로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좀 더 많이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1,604억 원대로서 5%가 감소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손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르프스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8%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7.1%나 되는데 이것으로 봐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 1차 추론을 쉽게 해낼 수 있겠습니다. 수루픈율은 2.9%가 나왔고요. 운영비용이 11.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떨어졌고 스루픈 영업이익은 1,536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68억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314억 원 증가했습니다. 제품이 크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많이 만들었는데 그만큼 또 안 팔렸다는 의미도 되겠고요. 그러나 전체 재고자산은 416억 원이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 미착품이 78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그 재고자산의 구성 내역이 결산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평가 충당금, 평가 손실액도 128억 원이나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고 단기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6% 감소했고요. 운영비용 11.7%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21%로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비 상품 포함해서 4.4% 감소했으니까 이것으로 봐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손익계산서, 스루풋 손익계산서에서 추론한 거나 비성분에서 추론한 거나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고요. 이것은 비성분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와 동일한 금액이고, 또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금액과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증감으로 하기 때문에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231억 원의 차이가 있고 전년도에는 105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2단계에서 벌써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더욱이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비교해보는 인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647억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재고가 647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416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거든요. 그럼 어디서 230억이라는 현금이 날라 들어왔느냐, 이런 것을 추적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2,498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11.5% 증가했습니다만은 운영비용 대비율은 내려갔고요. 직원 수가 이게 홀딩스 직원인데 휠라코리아 자체의 그 직원 수는 검색이 불능했습니다. 1인당 평균 임금은 이제 이 성립이 안 되는 금액이긴 합니다만은 이 추세로 봐서 인건비가 크게 직원이 줄므로 인해 가지고 평균 임금은 상승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어떤 가늠은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합니다. 판매 수수료가 28.4%나 크게 감소했고요. 지급 수수료는 19.1% 증가했고 광고 선전비가 16.3%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원가 산출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전체 재고자산은 분식회계나 마찬가지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휠라홀딩스의 경우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증가했으나 전체 재고자산은 감소했다. 가장 큰 영향은 미착품의 감소 788억이다. 이 미착품은 상품과 원재료일 것이고 입고가 된다면 100% 매입대금이 지급된 것도 아닐 것이다. 이 미착품이 공장에 입고되면 상품 또는 원재료로 잡힌다. 아직 공장에 도착하지 않은 것을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이 과연 합리적인가 묻고 싶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의 감소는 영업이익의 감소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기대치 이하로 영업이익이 나온 게 되겠죠. 그래서 원가 회계는 항상 재고를 유지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도체 업체 추적치인 트렌드 포스는 공급을 줄이려는 칩 제조업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고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그것을 일반 제조업이나 상품 유통업이나 이렇게 이제 현실은 나타낸다는 거죠. 재고가 감소한다기보다 재고 회전율을 높인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고는 과다 과소 여부는 선악으로 평가하는 것은 좁은 시야다. 재고 회전율이 바람직한 평가 지표로 부각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0.6회전으로 분기에 0.4회전이 내려갔고요. 스루풋율은 2.9%가 상승했습니다. TOE 생산성 거꾸로 떨어졌고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2% 상승한 35.9%. 거의 이 정도면은 이제 그 레드 존에 진입하는 그런 수준의 부채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0.5% 떨어졌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을 충분 조건 논리로 얘기를 해 본다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프율 상승 역방향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를 회사가 반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 평균 가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증 추론이 원재료나 상품 매입 가격 상승인데 1, 2차 추론은 하락이었죠. 그러니까 반중 추론이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은 회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반증이 확실하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증거를 더 추가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는다면은 재고 회전율이 하락을 했는데 수량으로 산출해서 입증을 해야 될 것이다. 또한 원재료 매입액 및 사용액을 검증할 재고 흐름 데이터를 증거로 또 내세워야 된다. 여기엔 뭐 상품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WCAA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이 투명성 입증 자료로 제시해야 된다는 것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해서 원재료 가격 추이는 이렇게 해서 좀 실질적으로 그 가격을 회피했습니다. 공시를 궁색탄 변명에 불과하고 제품 가격 추이도 단가로 뭐 내세우지 않고 휠라 부분과 어커시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커시네트라는 것이 이제 골프 쪽 용품과 골프 그 웨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아까 추론하기로는 스루풋이 증가했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인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가격 변동이 없었다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른 거로 인식을 하게 되려면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당연히 감소해야 상승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반중 추론은 합리성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반증 추론을 입증할 증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반증하기 전까지 저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분기 실적이 PQ 총 매출원가도 갭이 962억 원이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거를 인정한 상태에서 연말까지 4조 1천억 원대를 하게 되면 한 6,400억이 남게 되어 있는데, 뚝 잘라서 이걸 어떤 납품 가격이라고 비유한다면 400만 원에 계약하면은 실제 재고가 한 3% 정도 증가했을 경우에 49만 8천 원 정도 남는 거로, 요걸 좀 5% 정도, 재고는 3% 증가했습니다만 이익이 계획만큼 안 나오니까 5% 정도 매출을 더 증가시키 가지고 4조 2천억 원 420만 원으로 판매한다 그러면은 63만 3천 원 꼴의 이익이 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매출 노력을 안 하고 재고만 거꾸로 감소를 시켜보면은 400만 원짜리의 이익은 43만 7천 원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있는 그대로 실적을 예상하면은 한 4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원가 회계로가 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400만 원으로 판매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남는 게 한 18만 원 선 정도 남는 거, 매우 작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재고 회전율을 3회전, 1년에 3회전이면 그렇게 많이 하는 기업이 아니죠. 의류 메이커들이 재고 회전율이 매우 느립니다. 재고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패션이 유행인 것처럼
이 재고에는 진부화된 그 모델 이런 것들이 많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전까지 만약 회전을 성공한다면은 매출 그 증가 효과가 그 5조 2천억 원대나 올라가서 한 89만 5천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루포트 회계 기준으로는 만약 이게 납품 단가라 그러면 440만 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원가 회계 기준은 400만으로 나오죠. 일반적으로 스루풋이 좀 적게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그 스루풋이 더 많게 나오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뭘까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보면은 WCAI 재고 증가만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재고가 아니고 이 경우에 재고가 증가하면은 아까 그 재고가 감소했었죠. 참 재고가 WCAI가 전체 재고는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회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재고가 전체 재고가 감소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판매가가 원가 효율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WCAR은 재고가 증가했으니까 판매가가 일반적으로 낮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높게 나왔죠. 이런 경우에 어떤 특별 원인 변동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딴 게 아니다. 특별 원인이라는 모습은 분식회계의 개연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의 그 차이와 그 다음에 이 검증 2단계의 갭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불투명해 가지고 이런 특별한 경우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가는 37,25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4,000원 상승해서 장부가격 대비 84%선까지 올라갔습니다. 5% 이상 주주가 피에몬테 26.77%, 국민연금공단 좀 들어와 있고 덴블턴 자산운용이라는 데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무려 42.75%나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골드만, 메릴 린치 세 개 회사가 이 네이버 증권 정보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피에몬테 최대 주주는 윤은시스로서 75.18%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지나서 슬슬 오늘부터 제일 먼저 삼성전자가 연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일단 7월 한 10여일 정도까지는 잠정 실적들을 공시할 것 같고 늦어도 7월 15일 정도에는 상반기 실적들이 이 학생 신드롬처럼 마감 전에 다들 몰려가지고 다들 공시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7월 벌써 오늘이 7일인데요. 조금 기다렸다가 본격적으로 상반기를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루포 타임즈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2023년도 한국 경제 저성장 구조 속에 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벗어나지는 못했고 또한 하반기도 그렇게 크게 상승할 것 같지 않다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업종별 샘플을 분석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 스루프적 관점으로 다시 이 경영 활동을 좀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